안녕하셔 2부 게스트 모시고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그리고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망 재편 이슈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주도로 중국 배제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우리가 GVC라고 하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 지역은 지역별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컬 밸류 체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LVC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VC에서 LVC로 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현재 진양형인데요.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글로벌 환경이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칩4,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현황을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들은 이런 주제를 갖고 이 분야에서 가상 연구를 오래 하셨고 또 최고 전문가이신 산업연구원 시스템 산업실의 조철 선임연구위원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철 박사님하고 여러 정부 회의라든가 그리고 프로젝트 등등에서 자주 만나는 관계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우선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중국에 계셨나요? 예, 이렇게 저희 직업적으로. 연구원에 예, 예. 그 국경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 지원장을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아,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좀 오래됐죠. 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아, 2007년 그때 예, 글로벌 예. 금융위기 때가 네, 계셨군요. 뭐 그렇지만 또 예. 중간에 예. 많이 올림픽도 다니시잖아요. 예, 북경 예. 올림픽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그때 당시가 이제 네. 상당히 그 중국이 뭐 변화가 심했던 그런 맞아요. 시절이었고. 예. 뭐 그래서 굉장히 가장 큰 예, 변혁기에 계셨네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네. 자동차 쪽을 많이 해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하고 자동차 분야도 그때는 뭐 특히 우리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나가서 맞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라서. 예, 제가 그래서 기억으로는 그때 현대 자동차가 그때 이미 들어갔죠. 갖고 예, 그 예. 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2007년은 네. 약간 좀 안 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언제가 일단 가장 2008년, 좋았나요? 예. 2009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냥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중국에서요. 예. 그러면 가장 좋았던 게 어느 년도인가요? 한 2014년까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 거의 뭐 많이 팔렸죠. 많이 팔리는 정도는 네. 공장 자체를 24시간 쿨 가동하는 정도. 지금 그러니까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중국에? 5개 있는데 지금은 거의 네. 이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 봤는데요. 그 현대자동차가 어려워지면서 그 같이 들어갔던 계열사, 예, 밴드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힘들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네. 현대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뭐 그래도 뭐 사상 최대 이익도 그렇죠. 거두고 그러는데 네. 부품업체들은 그 이윤율이 상당히 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이윤율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굉장히 그 네. 전체가 다 어려워. 그렇죠. 중국에 나가 있는 사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부품업체 자체가 사실 중국 요인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럼 궁금한 게요.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앞에서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 예. 이거하고 크게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뭐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네. 그거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 현대차가 많이 안 팔려서 이제 생기는 문제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네. 그 특이하게도 그 중국은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열의에 있는 게 자동차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 열의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그런 부분.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모든 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수출하던 부분을 현지 생산으로 돌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지에서 그 자동차가 생산이 많이 되면은 여기서 일정 정도 부품을 가져가니까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거뒀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확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부품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고 뭐 대신에 이제
오히려 우리 부품 업체들이 네. 중국에 생산된 부품을 한국으로 또 가져오기도 하고 수입해 오니까요. 그러니까 적자가 오히려 그리고 되겠네요. 이제 뭐 중국 로컬 업체들이 판매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범용 부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성차도 요즘에 이제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뭐 들어. 자동차도 적자고 부품도 적자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적자인 상황이죠. 그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워낙 잘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가거나 혹은 뭐 지금 방송하니까 댓글도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정말 위험한 투자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면 돈을 못 받는다. 다 뺏어가고 돈을 못 벌었다. 한국 기업들이 가서 돈도 못 벌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중국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전문가로서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왜 여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은 과거에는 네.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한 생산 비용도 낮고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생산 비용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제 갈 위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거뒀어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산업 자체가 좀 그 질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거의 그 한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랑 이제 비슷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네.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중국 자기 제품 우선으로 이렇게 가는 양태가 벌어지면서 현지 투자한 쪽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생산 능력만큼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형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투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주로 뭐 반도체니 디스플레이니 하는 이런 이제 소재나 부품 쪽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중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을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생산 비용이 싸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 꼭 필요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굳이 현지에서 생산하든 여기서 생산하든 중국이 그거는 이제 사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게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이제 더 싸게 치거나 아니면은 그 또 시장에 접근하기가 좋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안에서 생산한다 그러면은 먼지도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되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네. 반도체 공장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이, 이제 네. 또 문제는 예전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네. 한국 업체의 배터리는 전기차에 장착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는 식으로 되어버렸잖아요. 네. 2015년부터. 그렇죠. 예. 그러면서 투자는 했는데 사지는 않는 형태로 네. 되어버리니까 네. 완전히 이제 그 투자가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져버린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 제품도 애국주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소재 부품, 뭐 장비,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도 그 일정 정도 중국에서 특히 로컬 기업들이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로컬 기업 우선으로 이게 구매를 하게끔 이제 보호 정책들을 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국에서 진출해가지고서는 뭐 그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은 뭐 그 부분은 뭐 국내로 일정 정도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얘기가 안 되는데 분명히 그리고 또 과거에는 많이 우리가 수익을 거뒀어요. 네. 거뒀는데 확실하게. 예, 네. 지금은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요 공급망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특히 핵심적인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자체 기술 이걸로 해서 이제 조달을 받겠다 하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네. 그러면 이어서 같은 주제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IR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안 준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서 현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생산 9% 정도 하는데 지금 주로 수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보조금 못 받는 걸로 돼서 지난번에 뭐 고위 공무원들도 가서 지금 설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FTA 뭐 여러 가지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하고 지금 비교해 설명하면 그럼 미국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뭐 유종 분쟁이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네. 각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하는 정책들을 많이 피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게 강화된 게 사실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그 자국 산업 보호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하는 국가들이고 산업 정책을 많이 피는 이런 나라들이 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게 강조됐고 특히 이제 트럼프 들어서고는 뭐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산업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뭐 WTO나 이런 국제기구는 뭐 상관없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바이든 들었으면 민주당은 조금 이제 다른 태도를 취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 해서는 반도체도 네. 그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 보조금을 네. 주고 또 맞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공급망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겠다 하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견지에서 본다 그러면은 공급망도 미국 자체의 어떤 공급망 구축 이게 이제 가장 우선이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 공급하는 부분이나 중국의 공급망이 강화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막겠다 하는 게 두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중국 리스크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생산만 하면은 그런 보조금이나 뭐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중국 로컬 기업이 아니면은 오히려 위험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양쪽 다 사실은 이제 리스크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정비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요. 비교해 보면 보세요. 중국에서는 현지에 들어가 생산해도 보조금을 안 주니까 한국에서 의사결정 내리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안 가면 되죠. 어차피 가도 안 주는데 한국에서 생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하면 되죠. 걔네들이 필요하면 어차피 수입해 갈 거니까요. 결국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확실히 필요하면 거기서 생산하든 여기서 하든 어차피 수입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 해결법이 보여요. 근데 저는 미국처럼 만약에 딱 자기 나라에 와서 해. 아니면 안 해줘 하면 저는 그게 머리 더 아픈 게요. 한국이란 나라는 이 자국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야 그게 유리한 거잖아요.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 또 소비 늘어나고 이러면서 GDP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데 만약에 미국 정책처럼 딱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만 보조금 주겠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국 현대자동차,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아예 한국에서 아예 안 하고 다 미국으로 가서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한국에는 오히려 저는 더 네거티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출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 좋은데요. 딱 우린 대화해야 줄 때 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책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거기 해결법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이제 불리하다는 건 이제 분명해요. 우리가 수출을 못 하니까. 네. 훨씬 불리하죠. 네. 훨씬 불리하는 거는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부가치라는 게
그 생산 부분에서만 창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업들이 이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네. 뭐 연구 개발도 있고 그렇죠. 기획도 있고 그렇죠. 뭐 마케팅도 있고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분야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치 사슬에서 보면은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제 생산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생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생산은 어디에서 하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되는 그런 역할들을 한국에서 하면은 거기에서 소득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또 고용도 창출되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은 그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가지고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뭐 생산이 줄어든다거나 심지어는 도산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예 이제 그런 부가가치 창출 부분도 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국이 그 자국 산업 육성 특히 이제 자국 내에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자국 내로 돌아오라 이래가지고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강하게 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로 이제 먹고 살던 나라였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수출 못 하더라도 어쨌든 현지 투자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판매를 해야 되는 형태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굳이 그 생산을 국내에서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국내에서 하지만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가서라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아, 되게 재밌는 지금 내용인데요. 자, 한번 제가 정리 또 하면서 또 계속 질문 읽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R&D, 그리고 조달, 그리고 생산, 다시 물류, 서비스, 고객한테 가는 이것을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이러면 R&D부터, IP부터 시작해 개발, 디자인, 그리고 조달, 그리고 생산, 또 서비스 이래서 맞게 이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각 분절별로 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느 쪽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이 생산은 부가가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핸드폰을 생산하지만 거기서 287달러짜리 애플을 제일 저가 폰인데 팔면 중국은 8.4달러밖에 못 벌거든요. 나머지는 큰 돈 누가 벌어가냐면 미국이, IP하는 미국이 벌어가고 독일, 한국, 일본이 쪽을 벌어가고 수출은 중국이 잡히는데 중국 사실은 8.4달러밖에 못 벌어요.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은 부가가치가 낮다. 한국도 이제는 제조, 이거 부가가치는 제조에서는 지금 만약에 미국에 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건 부가가치가 낮은 형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IP, R&D, 그리고 이쪽 마케팅 이런 쪽에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걸 동의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노동력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중국하고 혹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이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리 월급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를 미국 와서 해라는 거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제조를 왜 자국에 와서 해라고 하냐.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제조 공장 역할처럼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 제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말씀드린 한국은 이제는 이쪽으로 고부가치로 가기 때문에 제조는 사실은 가도 그러면 현대 자동차를 대량으로 제조 쪽에 있던 노동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소득,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한국은 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생산된 차를 사면은 네. 7,500달러를 보조금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단 돈 1,000만 원을 보조금을 그렇죠. 줘요. 엄청 큰 거죠. 엄청.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1,000만 원의 차이가 있죠. 가격 그 경쟁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계산해 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생산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커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요즘에는 국내 현대차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높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뭐 더더구나 이제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싸고 이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차이를 못 낸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해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내가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도 미국에서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면은 그만큼 보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따져봐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생산하는 거랑 보조금을 안 받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그 경쟁력에 있어서 어떻게 더 높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국내의 그 블루칼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미국 외에 다른 쪽에 어떤 수출을 늘린다든지 뭐 아니면 국내 내수를 조금 더 진작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통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나가기 때문에 그 블루칼라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이 블루칼라의 인력들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인력 구조 자체도 좀 더 그 고부 와치 쪽의 인력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대졸이잖아요. 그 대졸 인원이 사실은 생산 라인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렇죠. 측면들이 네.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자동차 공장들도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다 자동화죠. 고급 인력들이 필요가 그렇죠. 없는 상황들이라서 맞아요.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질 좋은 일자리, 질 좋은 노동으로 가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한 거지. 단순히 그 생산 인력에 대한 우려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뭐 보완을 해주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질 좋은 일자리로 빨리 전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게 생각이 기본적인 듭니다. 해결법이라는 거죠. 지금 뭐 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인력들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맞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력들은 조금만 그 대졸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금방 현장에서 할 수가 금방 있겠죠. 이제 네. 그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이런 그 전략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을 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미국의 블루칼라들이 월급이 워낙 높은데 실제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쪽을 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시안에 있는 삼성공장 가봐도 다 로봇이 일하지 사람들이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뭐 현대자동차, 삼성에 가도 결국은 미국 로봇이 일하는 거지 미국 블루칼라 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역시 제조 공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로봇을 더 잘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가능성 확실히 있는데 결국은 미국 중심의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거기서 형성될 수 있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달 문제거든요. 조달이 가장 된 게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모든 산업 생태계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구할 수가 있고 없으면 말만 하면 몇 시간에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중국에 있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안 됩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지만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 다 중국에서 해가요. 그러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래에서도 계속 경쟁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도 산업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래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한국을 지금까지 주도 산업 앞으로도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개 나라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되세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아주 이제 첨단 그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중국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 조달을 하는 형태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부분 중에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또 조달을 해가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그 관련되는 뭐 각종 전자 부품 이런 것들도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뭐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TV 카메라 뭐 이런 품목들도 대중 수출이 굉장히 늘어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전자부품이라든지 또 기계 중에서도 뭐 정밀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한국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사실 중국이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을
한국에서 조달을 해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이제 첨단인 부분들은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냥 일반 범용 부품이라든지 범용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공급하는 게 이제 중국의 역할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최종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뭐 제재도 가하고 관세를 대폭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최종재 생산 기지를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많이 옮기면서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거였죠, 최종재를. 네. 대신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런 이제 범용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 무역 관계를 이렇게 쭉 보면은 베트남하고 그 중국 간의 무역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와 동시에 또 미국하고 베트남의 수출도 그 수출도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이 하던 역할을 이제 베트남이 이제 하는 형태. 그러면서 중국은 그런 이제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베트남에 수출하는 역할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형태죠. 중국은 그런 이제 범용 부품이긴 하지만은 그 양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중국이 세계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거기에 대한 의존이 이제 굉장히 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이 뭐 단순하게 중국으로부터 무슨 최종재를 많이 수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중간재, 자본재를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다들 세계 각국이 걱정하는 게,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중국의 지금 봉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갑자기 공급이 안 돼 버리면은 다른 생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는 참 곤란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각국별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에서의 역할들이 쫙 있는데, 과거에는 어디에서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걸 가지고 따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효율성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리스크 요인을 통제, 더 많이 안전성.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들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너무 강조하는 형태에 이래가지고서는 좀 요즘에 문제가 되고 하지만은 리스크가 이제 더 크게 작용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싸게 생산만 한다 그러면은 뭐 중국을 가든 아니면은 동남아를 가든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꼭 그렇게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 뜻은 이제는 각 국가에서 사실은 특히 미국 중심의 과거 글로벌 공급망이 잘 돌아갈 때는 모든 기업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시장 효율성.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디에서 가장 싸게 R&D 하면 거기 가서 하고, 어디 가장 싸게 생산하면 거기가 생산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중국 중심의 밸류 체인이 형성되다 보니까요, 이번 팬데믹,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제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미국도 이제는 시장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중심으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유럽도 그렇고 또 한국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 이 재편에 있어서 자기네 자국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인도인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시기에 인도가 지금 인구가 중국을 초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도가 확실하게 중국의 역할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 크지 않는. 그래도 이제 동남아나 인도 이거 합쳐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그런 형태라서. 근데 이제 혹자는 뭐 어쨌든 그 베트남도 사실은 그
국가주의 국가고 뭐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뭐 네. 거의 비슷한 그런 네. 형태라서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걸 선호하겠냐는 생각이고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하세요? 예. 그 노동의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완비화되지 생산이 못했죠. 예. 안정적이지는 못한 맞습니다.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내부에 있었던 생산망을 구축하는 게 우선 목표인 일차적 거죠. 우선의 목표고 이제 그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그 국가마다 이제 그 코스트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네. 또 일정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또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뭐 중국에서 하는 부분을 그 뭐 다 한국으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 외에 다른 지역 그 어떤 생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 때문에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서는 생산 가동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와이어 하네스라고 네. 그 부분이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며칠 쉬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90% 이상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산동성 쪽에서 주로 네. 해가지고 산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들어온 게 80% 이상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한 지역만 딱 다운이 되어버리면은 네.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아예 거예요. 없네요. 기술보다도 진짜 궁금한 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원래는 90% 이상이었던 의존도가 점점 낮아져서 지금 70몇 %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중국 의존도가. 그러면서 그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게 지금 한 15%그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동남아 지역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중국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냥 중국에서 다 해버리자 이런 얘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더 그걸 포트폴리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그럴 형태가 수밖에 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용보다도 예. 안전성이 더 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바이든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면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계속 지금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든 게 고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견제가 강화가 되겠지만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산업을 갖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중국의 상당 부분 다른 나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 부가가치가 낮거나 이런 쪽에서는 중국하고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사실상 완전히 뭐 그렇게 딱 돌아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고기술 반도체를 못 만들게끔 그렇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다른 한쪽에 이제 이 전기차 관련돼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중국이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제조도 중국이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더더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처리되고 추출되는 비중이 그 뭐 심지어는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요한 것들 중에는 70%, 80%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서도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광물이 북미나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자기네랑 FTA를 체결한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조달하겠다는 그런 의도고 거기다가 또 단서를 달한 게 그 외국의 관심 집단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중국이 포함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조달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중국에서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의존하겠지만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방지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Chip4 뭐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공급망 속에서 한국 기업들 혹은 한국 정부 측면에서 이제 뭐 선제적으로도 좋고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네. 이 공급망 관련되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잘 모르거든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이 그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품이 다 글로벌 공급망에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형태예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 사전 뭐 경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게 이제 뭐 명확한 해답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고민을 계속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네.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은 뭐 대책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지난번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무사히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광범위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로서도 별로 방법이 그렇게 없는 방법이 거죠. 없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산화를 하고 우리 기술을 갖추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중국도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 시진핑 주석이 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생산 부분이 자기네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생산을 강조를 하는데 기술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하면은 되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뭐 중국이 지금 한국을 따라잡거나 혹은 한국을 초월했다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범용, 부품 쪽인데요. 이런 거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데서 이 리스크를 해지 가능하지만 핵심 기술 부족한 거는 다른 대책이 없고 핵심 기술 문제는 국가 안전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안유아의 앵글로브 안유아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좋은 콘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